이수근의 이슈 앤 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밑에 흐르는 정치 셈법을 살펴보는 정치 밑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호선원객이신 전원책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많이 또 받으셔서 좀 나눠주세요. 예, 좀 새로 오셔서 좀 밝게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기가 좀 힘든 하루입니다. 어쨌거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또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이게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뭐래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저는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후진적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 하는 거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물론 이제 그 서구 가리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미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한 200년 동안 예. 피로서 얻은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통인데 우리가 그걸 단기간에 이 정도 끌어올린 것도 대단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정당만 하더라도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인데 예.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게 아니고 끼리끼리 패거리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리당입니다. 한자 훈이 무리당이다. 패거리당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정당에 당이라는 말을 붙인 자체가 하나의 패거리다. 예. 미국에서는 그냥 파티 이러죠. 예. 파티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처음에 번역을 했던 최초의 이 정치가들이 예, 미리 후배들에게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숙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촌에서 피습당한 이후로 정치적 중요 인물이 피습당한 건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빼시는군요. 그러니까. 송영길 예 그렇군요. 송영길 전 대표 미안합니다. 이게 전자가 들어가서 내가 또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마 경찰에서는 이걸 큰 사건으로는 여기겠지만 물론 이제 VIP니까 큰 사건으로 여기겠지만 그렇게 1cm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어떤 후유증을 남길 만한 그런 상처는 아닌 것 같고 예. 다행히 그런 것 같아요. 예. 흉기는 칼을 사용을 했는데 예. 다행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처 여부 뭐 깊이 뭐 이 정도를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지만 이 사건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재로서 무슨 발표를 하더라도 잘 못 믿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친 사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터지면 경찰이 수사를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 이 검찰은 나중에 거의 수사 결과를 받아보는 형식이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이럴 거예요. 앞으로 뭐 무슨 사건이 터지든 예. 사실은 정치계에 있는 뿐 아니라 가령 이런 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어떤 피습 사건이라든가 뭐 VIP 테러 사건 이런 사건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예. 이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금부터 수사 지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과거 같았으면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문자 그대로 검찰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볼 때 가령 단순 폭력 뭐 절도 이런 사건들은 예. 흔히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범죄들은 이 경찰이 독단으로 수사를 해서 가령 이걸 성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 과거 같으면 검사들에게 일일이 수사 지휘를 받았는데 그런 것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는 것은 내가 환영을 했는데 예. 지금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건 경찰이 수사를 어느 누구도 간섭보다는 성역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하느냐. 그리고 아마 올 1월 1일부터 다 아시겠지만 대공수사도 이제 경찰에 맡습니다. 당장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수사 능력은 안 되는데 예.
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가 완전히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경찰도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예. 경찰도 자체 교육을 막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그 당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대공용의점을 수사하는 데는 적어도 몇 년씩 걸리고 거기는 노하우도 쫙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요원들을 경찰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옷 입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뭔가 당시 그 문재인 정권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아니냐. 마지막에 검수완박은 더 큰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수완박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장 화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오늘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아까 나도 뉴스를 계속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뭐 손수건으로 지혈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 봤는데 아무래도 선거 총선 앞두고 이른바 VIP에 대한 경호라든가 이런 게 좀 아니라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경찰이 그 경호 책임을 뭐 진다면 아마 예. 지역 경찰일 텐데 어느 선까지 경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겠고 민주당에서 또 자체에서도 경호를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테러범이 자기들 지지 세력 그 뭐 행색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지 세력의 지지 단체 그 복장도 하고 그 행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민주당이 제대로 그 이 경호를 못한 데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아마 수사 기록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예. 아마 뭐 오늘 밤 되면 예. 오늘 밤 9시 뉴스 되면 예. 그게 모든 게 상세히 나올 겁니다. 곧 나와야 하겠죠. 또 그리고요. 자,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 발표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하고 뭐 특히 부동산 얘기 강조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요.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변호사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민생을 9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르텔을 3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게 이 카르텔을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 같으면 이권 카르텔만 얘기를 했는데 주로 카르텔이라고 하면 건설 노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이 이권을 두고 그 외부에 그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자기들끼리만 그걸 그 파이를 나눠 먹는 예, 뭐 사교육 카르텔도 얘기하고 그랬던 그걸 이제 카르텔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교육 카르텔까지 얘기를 해줘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이권 뒤에 이념을 붙였습니다. 이념에 기반을 한 이 패거리 카르텔이다. 예. 이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윤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윤 대통령도 과거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이념적 그 카르텔에 대해서 이 공격을 이 개시를 하는구나. 예.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예. 예컨대 태양광 사업 그 일종의 그 이 나중에 들린 소문으로는 운동권 카르텔이 많이 들어갔다. 외부에서 그 잘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 태양광 사업 벌인 쪽은 대부분 그 과거 그쪽이었다. 물론 뭐 제가 그 전문은 모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단 말이에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관심 받게 했었는데 이런 이념 카르텔에 대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이념에 대한 카르텔하고 예. 그리고 이권에 대한 카르텔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늘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에 노란 봉투법만 하더라도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추진하는 것을 그 386, 뭐 586이라고 해야 되겠죠. 운동권 출신들이 M86 이런 말씀이라고요. 역시 같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 운동권 카르텔, 이념에 기반한 운동권 카르텔과 그리고 이권에 그 기반을 한 가령 노조 카르텔 이런 쪽에서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이 카르텔만은 이게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 제가 윤 대통령에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패라는 게 뭐냐. 이 카르텔도 하나의 부패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부패의 원인을 꼽자면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진짜 카르텔. 진짜 카르텔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카르텔. 바로 그게 정관예우예요.
이 정관여우는 제가 변호사가 될 때만 하더라도 법조계의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나쁜 관행. 그래서 정관여우가 뭐 이게 절통이 나고 하면 그게 신문에 크게 나고 그리고 법조계가 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정관여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 거의 모든 곳이 다 있습니다. 가령 뭐 그 연구하는 R&D 하는 곳에도 정관여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에도 당연히 공무원도 여러 종류입니다. 교육 공무원 뭐 그리고 외교 공무원 그거 다 정관여우들이 있습니다. 정관여우가 일상화됐다는 말이죠. 일상화돼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정관여우가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고개를 끄덕거리실 분도 있고 고개를 저으실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법인에 변호사들 단체 변호사들 회사잖아요. 법무법인에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이런 분들이 전혀 변호사 아닌 분들이 왜 거기 연봉을 갖고 뭐 몇 억씩 심지어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받고 왜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모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바로 정관예우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리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무원 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분들 우리가 참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지 그렇게 모실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부패의 사슬 중에 하나의 꼭지점에 있는 게 바로 정관여우입니다. 이 정관여우는요 이제 정말 없애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선진 민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관여우 없애지 않고는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정관여우는 정말 없애야 될 이 최악의 어떤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도 잘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최악의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범위를 더 넓혀주셨습니다. 저는 그럼 좀 좁혀보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인선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니까 뭐 비정치인 중심으로 꾸려진 비대위에 박한 평가를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하는 그런 거예요.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컨벤션 효과가 있고 대중의 관심이 확 일어나고 오늘 또 신문에 났어요. 2030 여성의 지지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얕은 쪽이 2030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의 지지가 확 올라가고 있다. 뭐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자, 그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반갑고 박수를 칠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다 선거로 뽑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선거로 다 뽑힌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원들을 목을 싹 다 쳐버리고 이번에 비대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 엄청난 비상 상황이 벌어지느냐 전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뭐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엄청난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대패했다는 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하나에서 패배한 거. 그것 때문에 당이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기현 대표가 버티니까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자 여론조사하고 해보니까 당내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대로가면 6명 정도밖에 당선이 안 된다.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대표 내려와라.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그렇게 해서 흔들어버리고 내쫓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자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단 임명을 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에서 통과를 시켜가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또 비대위원들을 다 인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전국위에서 또 추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최고위원회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도 알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강령 정강진지에 맞는 정책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비대위원들 명단을 쭉 보면 신문은 그게 신선하다. 뭐 구색이 잘 갖춰졌다.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그거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비대위라는 것은요. 과거 최고위와 똑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예요. 의사결정기구. 예, 그런데도 21살짜리 젊은 청년이 비대위원이라고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리고 과거 정치와는 전혀 모르는 비정치인들로 가득 채워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래 그 비대위 구성 멤버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 중에 원내대표하고 이 정책위의장은 뭐 사실 같이 가는 거니까 아마 그건 함부로 교체를 못 하죠. 원내대표는 특히 교체를 못 하죠. 이러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두는데 사무총장은 임명직이니까 댕강 잘랐는데 그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 그분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다가 0.5선을 네, 뭐 0.5선이라고 해서 그런데 초선을 넣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을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냐.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 공천 작업에 총괄적인 그 뒷받침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전국의 253개 이 당협위원회를 다 그 관장하면서 거기에서 그 명단들을 다 작성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이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그걸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0.5선을 푹 앉혀놓으면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는 분을 앉히면 당일을 잘 모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정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앞으로 공천에 직접적으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관위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공관위하고 용산하고의 거래가 되겠구나. 내가 딱 보니까 그래요. 용산이 입김을 만약에 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0.5선 사무총장을 만들겠습니까? 난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왜 한동훈 위원장이 신선한 건 좋고 다 좋은데 그것도 이 사무총장도 또 법률가예요. 부장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자산이 이제 대중적 지지인데 그걸 이번에 화려당 까먹는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이 지금 지역구 출마하겠다. 비례대표도 안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대위원장은 한 번 더 연장을 해도 1년이 임기 최고입니다. 그 1년 지나면 그냥 아닌 말로 이게 좀 그 속으로 얘기하면 백수로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다음 차기 뭐 대선을 노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언론에 또 어떻게 포장이 되는가 하면요. 자기 희생으로 포장이 돼요. 마치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희생을 하니까 자 그동안 영남에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3선 이상들은 불출마하거나 다 험지 출마해라. 대통령 측근들도 그렇게 해라. 이른바 윤핵관들 또 그리고 당대표부터 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거론했어요. 뭐 불출마하든지 해라.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그런 엉뚱한 월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당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것도 생각도 잘못하신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 영남권에 있는 3선 이상들 16명이죠. 이분들 중에 적어도 몇 사람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이 불출마하고 수도권 험지 출마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관리를 쭉 보면 집권 여당이든 혹은 야당이든 간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형식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뭐를 비치는 가 하면 학살을 비칩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 그건 쇄신이에요. 그거는 참 공천에 있어서 이때 쇄신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혁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문자가 혁신으로 봐요. 쇄신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다선 의원은 무조건 나쁜 놈. 넌 앞으로 수도권 험지에 나가. 너 왜 안방에서만 놀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사람들은 당의 자산이라는 걸 애초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그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학살입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친박 학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두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라. 심지어 친박 연대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친이계 학살.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공천을 받을 정도로 의정 활동을 잘 하신 분들인데 다만 계파 간의 갈등으로 목이 잘렸다면 그건 학살이 맞죠. 최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윤 친윤 간에 그렇게 갈등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내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가꾸려 하느냐. 난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요. 윤 대통령 주변에서 또 호가호위를 하면서 이 권력을 즐기는 뭐 바꿔 말하면요. 내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십상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다 십상시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또 이게 십상시 같은 놈들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냐.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집권 여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난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발 이 엉뚱한 가령 참모가 참모 역할을 안 하고 월권을 하는 놈들 그리고 비서가 비서 역할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비서가 비서 역할을 하지 않고 월권을 해서 호가호위하면서 자기들이 바로 하는 놈들 이놈들은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권력이 지금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권력이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로는 지금 돌아가는 게 나 그런 거 아니냐. 이번 선거를 두고 아마 이게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관위원장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가령 신문에 쭉 보면요. 어떤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신문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뭐 가장 거론되는 사람이 김한길, 김병준 내가 그 두 분 잘 알아요. 뭐 김한길 위원 같은 사람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고 같이 문단에 오래 있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뭐 DJ맨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혁신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인유한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가령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민주당 올드보이들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이건요. 신선하면 고사고 간에 그 공천에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또 그다음에 그런 되는 분들이 대법관을 했던 이제 한 두세 분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난 차라리 그분들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분들은 지금 거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은 안 된다. 그분들은 내가 뭐 정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공관위원장을 하느냐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두 분들은 아마 언론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차라리 나오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부터 잠시만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제가 더 듣고 싶은데 말을 끊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 비슷한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질문 그거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겠는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장래 대통령과 누가 좋냐고 생각하냐 물음에 응답자 24%가 한동훈 위원장 22%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꼽았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줄곧 1, 2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내용에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화면접으로 가상 전화면접으로 해서 지금 한 1,017명 가지고 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순위가 바뀐 거는요. 지금 그거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의미 없다고 보는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사부 리스크가 있지만 거의 그대로 이 강성 그 팬클럽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분들 참 개딸들이란 이제 말은 좀 쓰지 말아 달라고 하니까 그 강성 지지 그룹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총선이 90일 남았는데요. 이 적어도 선거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기간 한 90일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엄청나고 건너야 될 바다가 엄청납니다. 내가 보기로는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그 대표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은 공천 파동이 없어야 됩니다.
공천에 다들 승복을 하고 공천이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의 지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 공천은 어차피 과거 모든 총선을 보면 한 50% 가까이 물갈이가 된단 말이에요. TK는 50%를 늘 넘어요. TK는 경북대구는 50%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또 지난번 21대 총선처럼 이 수도권에 뭐 신인들을 박는다느니 온갖 그 포장을 하면서 엉뚱한 애들을 완전히 공천을 해서 선거를 진짜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 그런 일은 없겠죠. 이번엔 적어도 공관위원장 같으면 내가 보기로는 충분한 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판을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분들 가령 자기 그 생각만 다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널리 사람들을 그 봤을 때 이런 정도 같으면 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래서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세한 지역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상향식을 많이 하면 돼요. 밑에서 경선에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한 지역의 공천이란 말이에요. 불리한 특히 수도권은 103석 자체가 다 불리하니까 다 민주당 쪽이니까 이 수도권 103석뿐이 아니죠. 104석 한 105석이 되겠네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공관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많은 파장을 이겨내야만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지지도가 의미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은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랜만에 찾으셔서 정말 들을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